화물연대가 지난 6월에 이어 오늘 다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운송 개시 명령 준비에 착수하며 강경 대응 기조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한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지금보다 0.25%포인트 올리기로 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이어서 금리 관련 소식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화물연대가 지난 6월에 이어서 또다시 총파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네. 화물연대가 다시 파업에 나선 이유부터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일단 핵심은 이제 안전운행제라고 운임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안전운임제가 뭐냐 그러면요. 우리 그 일반 근로자들의 그 최저임금제라고 있잖아요. 최저임금을 이렇게 지켜주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화물차들도 요구하고 있는 게 이 안전운임제가 바로 시멘트, 레미콘, 컨테이너 이런 기사님들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좀 맞춰달라. 그래서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해달라는 것이 이 안전운임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안전운임제가 이제 정부의 입장과 이제는 그 노동조합의 입장이 서로 다릅니다. 네. 이 이번에 합의가 좀 됐었는데요. 그 어떤 합의였냐면은 그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3년 정도 연장하겠다라는 어떤 의도로 밝혔고요. 근데 화물연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일몰제가 아니라 2023년은 끝나거든요. 올해까지다 보니까 이거를 계속적으로 영구적으로 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맞닿아 있다 보니까 이게 합의가 안 되고 있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는 파업에 나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화물연대가 이렇게 총파업에 돌입을 하자 정부에서는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밝히면서 운송 개시 명령을 지금 준비 착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부와 화물연대 입장이 워낙 지금 평행선인 만큼 파업이 장기화되고 더 나아가선 충돌까지도 우려되는 모습인데요. 그렇죠. 지금 이제 정부 입장은 단호하거든요. 특히 이제 원희룡 장관이 얘기했던 거. 지금의 이제 화물연대의 입장은 본인들의 이제 임금을 높이기 위한 수단밖에 없다. 전체적인 어떤 근로자, 노동자에 대한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은 단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운송 개시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제 장관이 이런 화물 운송 수단에 대해서 불법적인 파업을 막을 수 있는 법적인 조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준다? 이것을 이제 명령을 내려서 다시 한번 복귀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을 만약에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요. 3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취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규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운송 개시 명령까지 내려진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정말 파고로 치닫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정부도 조심스럽지만은 근데 원희룡 장관의 입장은 너무 단호하고요. 그다음에 그 장관의 그 특성상 정말로 가능성이 있거든요. 사실 이 국무회의에 올려서 안건을 올려서 실질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정부의 입장과 화물연대 입장은 굉장히 팽배히 맞서 있다. 그래서 파국까지 가지 않으려면 서로의 한 발자국 양보가 좀 필요한 시기이다. 이렇게 이제는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양보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화물연대의 파업이 장기화된다면 물류의 차질이 불가피할 텐데 그렇다면 정부와 화물연대가 접점을 찾을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접점을 찾으려면 사실 정부 안을 화물연대가 받아줘야 되는데 정부 안은 이제는 3년 연장이거든요. 그러면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3년 연장이 아니라 영구제로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접점 찾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사실 본다 그러면 경제적 영향은 굉장히 파급력이 클 거라 보고 있는데 이미 6월 달에 한번 파업을 했었잖아요. 한 8일 동안. 6월 달에 한번 했었을 때 어느 정도였냐면 수입 물량이 계속적으로 부산항에 들어옵니다. 근데 컨테이너로 쌓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계속 물량은 수입 컨테이너선은 들어오죠. 그걸 쌓을 공간이 없죠. 옆에서 계속 비치하고 이러다가 계속적으로 문제가 됐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파업이 장기화된다 그러면 뭐 수출, 수입 다 막힐 수밖에 없고 특히 가장 우려스러운 게 건설업입니다. 네. 이게 지금 안전운임제의 핵심이 시멘트, 레미콘, 컨테이너 기사님들이거든요. 이 화물인데 이 세 개만 해당이 되는데 만약에 이게 물량이 딱 멈추게 되잖아요. 그럼 건설업계에 철강 필요하잖아요. 그다음에 건설업계에 또 시멘트 필요합니다. 이게 딱 막혀버리거든요. 6월 달에 파업했을 때도 이러한 문제가 그 당시에 있었고 다시 한번 재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뜩이나 지금 건설 경기 안 좋고요.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물류까지 멈춘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물량이 안 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의 압박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압박이 심한데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 파업이 빨리 조기에 합의가 됐다 해서 빨리 끝나기를 좀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의 어떤 양측의 굉장히 정부라든지 화물연대 입장이 너무 팽배하다 보니까 과연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이건 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속히 합의에 이르렀으면 하는데 지금 화물연대
뿐만 아니라 전국 철도 노조도 지금 다음 달 2일에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네. 서울교통공사 노조 역시 지금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노조 모두 오늘 오전에 이제 준법 투쟁에 돌입을 한 상황인데 뭐 당장의 운행 차질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도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지하철 타신 분들은 느꼈을 텐데 준법 투쟁을 했는데 사실 그렇게 승객들이 피해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불편함을 받았다 느낌을 아마 없었을 겁니다. 아무래도 준법 투쟁이라는 것이 바로 그 충분히 이제 여닫는 시간, 그러니까 열차의 문을 여닫는 시간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무리하게 운행하지 않는 것이 사실 준법 투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약하게 이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고 문제는 그 사이에 한마디로 이제는 30일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전체적인 총파업에 들어가겠다 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이제는 그 철도조합과 노동조합과 이제 정부가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노조가 요구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냥 구조조정안을 철폐해달라. 이게 뭐냐면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6년까지 1,500명을 이제 단축하겠다, 인원을 감소하겠다는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이제 철폐해달라, 서울시가 방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제는 30일에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라서 아마 만약에 총파업이 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저도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지만은 굉장히 시민들 입장에서 불편함을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는 장애인 권리찾기 운동이 아침마다 자주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까지 맞물리게 된다 그러면 뭐 정말 출근하시는 분들은 정말 지옥철을 만나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주제를 바꿔서 기준금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 사상 처음으로 6차례 금리를 인상한 것인데 먼저 오늘 금리 인상의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일단 금리 인상이 될 수밖에 없다. 사실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은 당연한 거고 그러면 몇 %를 올릴 것이냐라는 것이 아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였는데 뭐 예상대로 0.25%포인트 정도 올렸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안 올릴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물가가 굉장히 고물가로 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물가 추이가요. 실제 추이를 본다 그러면 이번 달 7월 달에요. 이번 연도 7월 달에 6.3% 하면서 정점 찍고 조금씩 내리는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9월 달이 5.6%였는데 10월 달에 물가 상승률이 5.7%. 내려오다가 다시 상승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다시 오르네. 역시나 이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는데 그런데 이제 과도하게 올릴 수는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베이비 스텝을 밟아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제는 환율도 문제였죠. 지금도 사실 뭐 환율이 떨어진다 하지만은 아직도 고환율은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리를 소폭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 올릴 수는 없었고 결국 인상폭이 관건이었는데 2달 연속 이제 0.5%포인트 인상하는 것은 빅스텝은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됐으리라고 보십니까? 0.25%포인트로 올리는 그 배경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뭐 저도 사실 예전에 한마디로 이제 채권 시장이 불안하기 전까지는 빅스텝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뭐 레고 사태 때문에 채권 시장의 변화가 일어났었고요. 특히 기업들의 자금 경색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채권 시장이 딱 막히다 보니까 빅스텝 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수분.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도 그런 이유 때문에 이번에 베이비 스텝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환율도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전처럼 1,400원대를 넘어섰다 그러면은 사실 어쩔 수 없이 금리의 격차,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스프레드를 좀 줄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빅스텝을 갈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제 환율이 1,300원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중복적인 이유로 인해서 그러면 빅스텝이 아니라 베이비 스텝을 가도 그런 여력이 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이제 베이비 스텝을 밟아 나갔고 시장에서는 이미 예상된 바였습니다. 어느 정도 채권 시장에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주식 시장도 반응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식 시장 뭐 코스피 둘 다 이제는 다 올랐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예상한 때도 같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 연준이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했는데 참석자 중 과반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곧 느려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폭을 낮춰서 시장 예상대로 0.5%포인트 인상할 것이다 이런 전망에 좀 힘이 실리는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뭐 연준도 아마 시장의 예측대로 가지 않을까. 패드워치에 따르면요. 일단 채권 시장에서 봤을 때의 연준이 이제는 빅스텝을 밟아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보고 있거든요. 그 확률이 굉장히 더 높고요. 아마 자이언트 스텝을 밟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는 대표적인 징후가 뭐냐면 연준 위원들의 과거에는 무조건 매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금리 올려야 돼. 물가가 너무 높아 이러면서 다 이제는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는 것에 동조를 했다 그러면 최근 들어서 뉘앙스가 달라졌죠. 특히 오늘 새벽에 일어났던 FOMC의 회의록에서 밝혔듯이 인상 속도를 좀 완화시키는 이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바로 반응을 했고요. 그것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상 속도를 완화시키는 부분들이 아마 시장에서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번에 FOMC 회의에서 연준에서 당연히 FOMC 회의에서 이제 빅스텝 0.5%포인트 정도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예상대로만 간다 그러면 말 그대로 뭐 시장에서 응답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예상을 깨고 뭐 자이언트 스텝으로 간다 그러면 아마 연말 연시에 아마 주식시장은 정말 혼조세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12월 연준이 이처럼 0.5% 빅스텝 금리 인상이 나서게 된다면 이제 한미의 금리 차가 1.25%까지 벌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금리 차가 확대가 되면 역시나 뭐 추가 자금 유출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우려 목소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각의 일각에서는 이번에 이제는 빅스텝을 단행해서 이런 금리의 격차를 좀 줄여줄 필요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이제 목소리가 있긴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빅스텝을 밟지 않았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하지만은 뭐 지금의 이제 금리의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죠.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된다 그러면 1.25%포인트 정도 갭이 이제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이제 환율이 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달러를 갖고 있는데 언제 팔아야 되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당연합니다. 이거 갔을 경우에는 이제 미국 연준이 분명히 이번에 금리를 올릴 것이고 사실 그때의 환율의 변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런 스프레드 차, 그러니까 금리의 격차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불리한 입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빅스텝을 우리나라가 단행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런 환율의 문제는 어쩔 수 없이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장에서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있는 거는 이제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장률 관련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내년 성장률을 1.7%로 예상을 했는데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2%대이기 때문에 1.7%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또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던 2020년 또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던 2009년을 제외하면 2000년도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인데 이건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이게 한국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는요 일단 1.9%로 봤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낮게 이제는 한국은행에서 예상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내년에 이제 경기가 그만큼 위축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환율에 대한 문제도 있고 경기 성장률이 이렇게 낮게 책정되고 있고 사실 1.7% 얘기하는 거는요 이제 시장으로 본다 그러면 그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시그널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이제 경기 침체는 이미 예상이 되고 있고 그대로 흘러갈 것이다.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게 이제 환율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다는 거는요. 외국 투자자들 봤을 때의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환율은 상승하게 됩니다. 환율 상승하면 수입 물가 당연히 높아지거든요. 수입 물가 높아지면 우리나라 물가도 자극하죠. 네. 이게 악순환되면서 또 물가를 높이게 되고 우리나라 금리는 또 높이게 되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나왔던 한국은행이 발표했던 GDP 성장률이 좀 뼈아프다. 이거에 더 떨어질 가능성도 역시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경제 상황 오늘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